보고 들어야 할지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오늘은 김송배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자 윤구마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선생님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요새 뭐 외출이 좀 뜸해가지고 집에서 그래 독서나 하고 글나 좀 쓰고 그렇게 있습니다. 독서하고 글 쓰고 네. 나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계시네요. 요즘 와서 부쩍하면 나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은 나와 잘 놀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 쓰고 독서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선생님은 지금 시인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선생님을 제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짝 몇 가지만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김송배,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심상 신인상 당선하시면서 문단활동 시작하셨고,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사무처장, 그 다음에 시분과 회장, 부이사장님까지 하시고 평생교육원의 교수를 역임하셨고, 네.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자문위원, 또 한국예총 이사 역임하셨고, KBS 맞죠? 네. 방송문화센터에서 시창작반 주임 강사로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참 많겠습니다.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청자 강의가 인기가 좋았어요. 네. 특히 또 KBS 방송국에 가서 하니까 네. 퀄리티도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참 등단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요새도 계속 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직까지? 네. 그러면은 그때 시절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시겠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그럼요. 그때의 그 인연이 네. 지금 벌써 한 20몇 년이 지속되는 거니까 참 그 당시만 해도 이 문화 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보죠. 근데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졌어 세상이.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각 대학에서도 문창과 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한참 시절을 선생님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시 창작 이렇게 강의하실 때 어떠셨어요? 내 삶의 피크였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도 보람을 느꼈지만서도 그때 공부하는 그 수강생들이 열정이 대단했어요. 열정이. 뭔가 이제 나도 시인이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나도 좋은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그 당시 1990년대 초반 중반에는 네. 시장력 강의에 대한 교재가 별로 없었어요. 네. 주로 이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당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김송배 시 감상교실이라고. 시창작 교실이라는 책을 시 만들었죠. 김송배 창작교실. 제자들을 위한 제자사랑의 흔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창작 교실인데 김송배. 네. 또 이 한 권에 비밀이 좀 많이 숨어 있겠습니다. 이 교재로 많은 그 후배들, 제자들이 시인의 등용문에 통과해서 지금 시인 활동하고 계신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보람이셨겠습니다. 네. 또 제가 시 김송배 감상교실에서 감상하니까 굉장히 따뜻한 생각이 들어요. 감상.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어떤 시 읽기.
아, 시 읽기. 읽기에 대한 공부죠. 이거는 쓰기에 대한 쓰기에 공부. 대한 공부고 이거는 읽기에 읽기에 대한 대한 공부. 공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두 권이면 그래도 기본서 정도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시에 관심이 있거나 시를 쓰고 싶거나 또 시를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이론적인 것 어떻게 쓸까 그런 약간 방법론적인 거고 이건 또 그런 시들을 어떻게 감상할까 네. 또 감상하는 네, 그런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머리라면 이건 가슴의 그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네. 필독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책선전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제가 심상으로 출발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시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져요. 근데 시는 사실 좀 성년이 돼서 썼는데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어요. 한문. 천자문하고 명심보감까지를 읽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한 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라는 게 있어. 당나라 때 그 시. 아, 당시, 당나라 시. 네, 오은절규라는 게 칠원절규인데 네네네. 그런데 한시를 갖다 할아버지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 대한 매력이 그 한시 한문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당나라. 그래서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잡지 세보시라는 게 있고 또 중고등학생 잡지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 네. 세법과 이제, 학원. 그 잡지에서도 이게 우리가 글쓴 낙서 같은 걸 모집을 해가지고 원고투고란. 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독자 투고란에 투고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은 실제로 그런 이제 어른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네. 학원 문단이라는 게 있었어. 학원 문단. 아, 그 당시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요새 말하면 어떤 개간지 같은. 그때 학원이 월간지였었어요. 아. 그 이제 본래 목적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그런 잡지인데 네. 거기에서 문학을 활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소설, 수필, 시를 많이 발표를 해주고 그래서 또 모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투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네. 졸업을 못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가족이 몰락했다 그럴까? 완전히 그게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다 중단하고 그게 놀다가 근데 어쩌다가 이제 그게 시 잡지 심상이라는 잡지를 봤는데 그 당시 심상과 시문학 현대시학이라는 세 가지 시 전문지가 있었어요. 시문학, 심상, 또 현대시학, 현대시학. 대표적인 잡지네요. 대표적인 잡지고 네네. 또 종합지로서는 월간문학, 문학사상, 현대문학, 현대문학, 월간문학, 문학사상. 문학사상. 그 정도 있었는데 근데 참 잡지들이 없었죠. 그렇게 등단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그 박목월 선생이 하는 잡지가 심상이거든요. 심상, 네. 근데 박목월 선생의 시에 내가 좀 매력을 느꼈어. 근데 그 시를 자꾸 읽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잡지가 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냥 시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네. 시창작 강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월마다 매월 이번 달에 뭐 이미지를 강의했다.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걸 한다더니 또 비유법을 한다더니 이렇게 자꾸 지면에서 그러니까 심상이라는 잡지의 지면에서 시창작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지상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도움이 됐어. 아, 그 당시 따로 이렇게 시창작 교실이나 법이 없고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참 공부가 되더라고. 그래서 접작도 그 시키는 데는 접작도 해보고 해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실력이 모자라는 거죠. 처음에는. 네. 네. 근데 결국 두 번째까지 투고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딱 투고를 해놓고 응모를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박목월 선생님이 돌아가셔. 어떡해. 아침에 젊을 때는 60살에 돌아가셨나. 근데
아침 산책 갔다 와서 혈압을 딱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응모된 그 작품을 심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잡지 자체도 이게 안 만들어져. 그게 이제 어물어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참 열정이 있는 모을 선생님 사모님이 네네. 그분이 잡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게 80년대로 넘어갔다고. 네. 그게 모을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1978년 3월 24일 내가 그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80년대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등단을 하는데 겨우 참 턱걸이 등단했죠. 그래서 등단이 늦어졌어. 굉장히 우리 친구들 70년대 다 나갔는데 남은 80년대 넘어갔다. 시작이 사실은 천자문, 명심보감, 당나라 그런 고시조부터 시작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무슨 라이센스 그런 턱걸이를 만들어놓은 그 선을 만들어놓은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굉장히 그 박목을 선생님에 대한 그런 짧지만 귀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도 완전히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고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셔서 우리 감사해요. 심상 출신들이 지금도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74년도에 창간이 됐는데 지금도 책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하죠. 박동규 교수로 서울대 교수는. 그러니까 박목월 선생님이 시작했고 사모님이 이어서 하다가 이제 자녀분이 하시는 네. 그 심상의 역사를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실쓰기를 이렇게 쭉 해오시고 제자 양성도 하셨고 나에게 문학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 궁금해지네요. 근데 내가 그 문학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나로 인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나로 나야. 출발. 근데 결국 나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네. 내가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지? 왜 왔느냐? 왜 왔지? 근데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어떻게 살지? 제대로 된 문학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적도 참 많이 보시고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 문학과 접선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좋은 문학을 할 수 있다. 좋은 문학을 할 수 있다. 선생님의 권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 권의 시집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물의 언어학이라는 시집이 있고 또 나와 너의 장법 또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 제목 참 좋습니다.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 이게 시인데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12편의 시집이 있더라고요. 네, 12권이 됐죠. 네, 12권. 와닿는데요.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 혹시 이게 몇 번째 시집이에요? 12번째 이게 최근 시집. 최근 시집이네요. 그래서 그럴까요? 물의 언어학도 참 좋은 제목을 달고 나왔구나. 이름표가 참 예쁘구나 했는데 이 세 권 중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시를 이렇게 할까? 어떤 그 제목이 제일 와닿니? 누가 묻는다면 저는 딱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12번째 지금 시집이잖아요. 이게 그럼 언제 나왔대요? 작년에 나왔나요? 따끈따끈하네요, 아직은요. 네. 대표적인 또 다른 그 집필하신 작품들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는 집필은 시에 이제 문학평론을 했는데 시월평을 참 많이 했어요. 시월? 월평. 올평. 매월 하는 올평. 올평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잡지만 해도 문학 미디어라는 잡지가 있고 미디어. 문학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고 또 한맥문학이라는 잡지가 있고 한맥. 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달에 잡은 한 3권 정도의 월평을 썼어. 근데 참 많이 썼습니다, 내가. 근데 그걸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평을 하려면. 선생님 시도 많이 써야겠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도 많이 읽고, 평을 쓰려면, 뭐,
한두 번 읽어봐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시집 해설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럼 선생님 최근 작품 제가 홀릭했던 지워진 흔적 남겨진 여백에서 시 한 편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짤막한 시간에 제가 이제 보고 흔적 얘기가 참 많지만 그래도 흔적 5라는 작품을 또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어떤 작품일까요? 흔적 5는? 이제 결국 내가 자랄 때 그런 흔적인데 자라온 삶의 흔적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지? 어린 시절? 네. 근데 흔적이라는 작품을 연작으로 많이 썼어요. 몇 편 썼는데. 네. 근데 그 어릴 때 이제 유년 시절에 그런 흔적도 있고, 네. 오늘 조금 지난 이야기죠, 그지? 네. 그게 무슨 시작이 뭐야? 이제서야 그랬죠. 이제서야 가난에 네. 찐들었던 가난하게 사셨나요? 그래 가난 때문에 그걸 계속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했으니까 눈물이 마르지 아, 않았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쭉 한편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삶의 흔적이고 그 삶의 흔적 중에서도 어린 시절의 흔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낭독해도 될까요? 네. 흔적 5 김송배. 이제야 가난에 찌들었던 옛 시절, 눈물 마르지 않던 아픔의 흔적을 조심스러이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뒷동산에 올라 별들에게만 뜨겁게 흐느끼던 유년들이 희수가 넘고서야 그때의 슬픔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컹컹 산골 마을 불빛 아래 개짖는 소리, 동구 밖 어둠 속까지 들리고 살인문 앞에서 지등을 밝힌 채 먼저 떠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한 많은 삶으로 한 생을 다스리셨습니다. 배고픔도 배움의 욕망도 꿈꿀 수 없는 한낱 슬픈 기운으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풀잎에 영롱하게 맺힌 이슬방울이 지금사 그 의미를 희미하게 알 것 같습니다. 이승을 떠난 부모 형제의 애절한 노래가 조금씩 지워져 가는 세상에서 지난날 헐벗었던 궤적들이 이야, 좋다. 시 어떠세요? 본래 시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네. 내 흔적, 아까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흔적을 적어 놓으면은 네. 이런 독자가 네. 자기 흔적처럼 느껴야 그게 좋은 시다 그러거든요. 그게 공감이라는 건데, 근데 한 사람이라도 공감하면은 그게 괜찮다. 그래요, 그지? 첫 번째 독자가 공감했고, 그러면 또 제가 시를 잘 읽은 거네요. 잘 감상도 읽었지? 잘한 거네요. 이 흔적을 통해서 또 청취자분들의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흔적을 조금 여행해 보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 써주셔서 흐뭇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자 양성도 많이 하셨고 시평, 월평도 참 많이 쓰셨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베스트 누굴 다 이렇게 뽑는다면 어느 분이 계실까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박모월 선생을 직접 뵙지를 못했지만서도 근데 그 이후에 내 작품을 심사해가지고 격려를 해주신 안검산 선생님이 있어요. 안검산 선생님인데 그분이 참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 그 심상에서 그 모월 선생하고 친구인데
그 당시 해변 시인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심상에 사는 바닷가에서 네. 여름마다 그 시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오셔. 황금차 근데, 예. 선생님이. 근데 우리 그 출신들 시인들은 단임을 맡아. 그리고 그 독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여름 내내 2박 3일간 이렇게 쉬는데, 근데 그 황금찬 선생님을 제일 이제 잊을 수가 없고, 네.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여청이나 문협에 이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제 문협 이사장을 한 조병화 선생이라든지 조병화 선생님. 또 성춘복 선생이라든지 성춘복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참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성춘복 선생님한테 시 배웠어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참 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개인 어떤 출판사에 있었는데 네. 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예청에다가 아. 종이 선생이 회장을 할 때 네네. 여기 와서 근무하러 심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예총 또 근무하시면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신 거네요. 만났죠. 거기서 만나고 네. 모든 예술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네. 그것도 문협 예총 회원이 문협에도 가입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게 나온 잡지에서 네. 월간지인데 예술 세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예, 예술 세계 있죠. 그게 내가 주관을 했거든. 편집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인들을 참 많이 만났죠. 만났고 또 그 위에 사무처장, 시공과회장, 부의사 이런 거 하면서 문인들하고 참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아는 시인들 아는 사람이 참 많아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시집 해설이라든지 또 월평 같은 이런 걸 좀 써달라고. 그런 분들 다 인연인 거죠. 그래, 그게 인연이야. 그 인연으로 좋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젊은 후배들, 문학인들한테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문학을 붙잡고 있는 힘은 이런 거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나를 인식하는 나는 무엇인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문학의 자세나 문학 정신이 그런 거거든요. 뭘 찾는 겁니까? 첫째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거를 휴머니즘 그런데 네. 인간 문제를 따지는 거야. 인간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이 종교 문제하고 자꾸 매칭이 되는 건데. 근데 진섬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뭐 착실하게 진실되게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것들이 문학 속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걸 말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써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속에 어떤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지적인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체험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체험 많이 체험을 가야 되는데 네. 근데 보통 우리 체험에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직접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직접이고 네. 뭐 여행도 다니고 음악 나보고 막 어디 가서 하는 살아온 거 그게 다 직접 체험이고 근데 간접 체험은 뭐냐 내가 못 가본 거 내가 그 당시 살아보지 못했던 거 그게 간접이거든. 그게 뭘로 합니까? 독서거든. 독서. 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내가 안 살아봤지만서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읽어보고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보고 그 당시에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안다, 알 수 있다 그게. 네. 그 당시에 그게. 생활을 엿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을 읽어라. 독서를 많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주제라든지 정신 이런 거 갖다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에요. 언어의 예술이에요. 특히 시는 언어의 예술이다 그러거든요. 물의 언어학처럼. 이거 언어가 모자라면 아무리 좋은 너 머릿속에 좋은 걸 갖고 있더라도 발표가 안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표현을 못하면. 언어를 그러면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게 참 여담이기가 몰라도 네. 심상에 처음 이제 등단해가지고 제일 이제 저 초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사화집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이제 언론사, 신문사, 잡지사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그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잡지사를 담당해서 너 이거 가라. 그때 현대 시학사를 갔는데 내가 그 이름까지 발표도 안 됐지만서도 고인인데 옛날 어른들이니까
갔더니 나보고 묻습니다. 자네한테 시를 쓰는가 이렇게 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니까 국어사전을 몇 번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 국어사전을 몇 번 읽었네. 네. 그게 내가 예 그렇죠. 몇 번이라지. 시 쓴다면은 국어사전을 몇 번 읽어야 되는군요. 그렇지. 그게 언어가 같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네. 사실 내가 참 오해했는데 바로 그게 나타납니다. 한 3개월도 안 돼서. 딱 이게 쓰려고 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동안 습작을 많이 해놓은 게 있는데 다시 쓰려고 보니까 옛날 써먹었던 이야기 그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대로 발전이 안 돼. 맞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사실 주제는 달라졌는데 언어는 계속 뺑뺑이 돌고 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네. 또 쓰게 되고 그래서 네. 아, 그 어르신 난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국어 사전을 지역을 샀어. 사다가 폭격용 작은 거 해야 돼. 큰 거 사면 안 되고 딱 들었다가 보고 놓고 하는 거거든. 근데 항상 뭐 소설책이나 만화책 보듯이 그냥 처음부터 국어사전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내 방법은 그냥 놔놓고 펼쳐서 쫙. 볼 때는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발산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자신 있게 있습니다 했었던 건데 그게 사전이었네요. 그 사전을 좋은 팁 주셔서 네. 감사드려요. 갑자기 요즘에 사전이 사라졌어요. 없어. 왜냐면 이게 웹으로 이거 다 있어. 웹이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웹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그 종이 이야기. 사전을 사라는 건 아니고 핸드폰에 웹 깔아서 사전 많이 활용하시면 이제 시인 되려고 하시는 분 또 시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겠네요. 근데 언어를 중시해라. 언어를 중시해라. 인본을 또 네, 중시하고 진선미의 바탕을 깔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주제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주제는 그 이번 주에 하다가 휴메니즘 하다가 말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좀 바뀌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아름답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읽으면 자꾸 들어갔는데 네. 요새는 자꾸 이 물질 문명이 이게 발달되니까 자꾸 세상이 각박해지고 자꾸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연이 파기가 돼. 공기가 막 있어. 황사가 밀려오고 막 이렇게 안 돼도 이게 물이 자꾸 뭐 못 먹게 되고. 그게 이제 자연에 대한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이 문제를 까지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인식을 하고 주제에다가 집어넣어서 좀 시사성 있게 좀 작품 속에다 그 항의 쪽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걸 좀 이야기해서 좀 메시지 전달을 해라. 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옛날에 참 아름답다 이것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정이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오글 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그거였었어. 근데 그렇게 처음에 나도 시를 썼더니 자꾸 약하다는 거야. 주제가 약해. 서정적인 주제만 쓰면 좀 약하고 약하다. 뭔가 시사성 있는 거를 좀 넣어라. 그렇지만 뭐 다 시사성 있는 거 넣으면 안 되니까 좀 균형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면서 네. 이거 살려나가는 그런 방편을 나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저도 이번에 이제 2번째 시집 준비 중인데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해서 네, 다시 퇴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또 항상 꿈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꿈일 수 있는 거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저랑 대담하는 것도 꿈일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나 또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꿈은 그렇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모든 직장에서 다 물러났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 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43년생이니까 내년 후년이면 80살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밝혔는데 80살이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왜 그걸 밝히냐면 보통 보면은 고이 팔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문집을 만들어요. 기념회를 해가지고. 네네. 근데 나도 그 팔순 되면 그 기념 문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요새 세워가지고 요새 막 그걸 정리하는 게 그런 데 몰두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문집은 내가 그 문집을 많이 받아보는데 저보고 시를 갖다 묶고 그렇죠. 묶고 그러니까 시 전집 이렇게 묶은데 12권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가장 큰 꿈이기도 하고 꼭 이루어야 될 꿈이네요. 문학인으로서 문단 생활을 결정판이니까. 네, 결정판이니까 좋은 우리 그 8순의 기념 그런 문집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응원하고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나오면 출판 기념을 건상에 할 테니까 네. 초대할 테니까 더 와서 저희가 또 방송도 또 해서 빨리 기록. 아까 흔적이라는 시를 또 제가 낭독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자체가 또 흔적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의 해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를 어떻게 해서 출발해서 어떻게 발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어렵잖아요. 시도 알아야 되고 시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한 권의 시집을 이렇게 참 읽어보면요, 네. 그 시인의 어떤 생활 상태를 인생 철학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어.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그런 거 쓰실 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뭐 좋아서 쓴 게 아니고 이제 뭐냐 시문과 회장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좀 써달라. 그래서 난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죠. 왜 그러냐?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나는 문학 평론가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시만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쓸 수가 없다.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꼭 좀 감상문 쪽이라도 좀 써달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역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어떤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냥 뭐 이거 보고 뭐 감상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시론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고. 그럼 그건 독학이었겠습니다. 그렇지, 혼자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어디 그 이야기했지만 나는 문학적인 어떤 지도 교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정신적인 지주는 모골 선생님이시지만 정말로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월평까지 또 시 해설까지 많이 이렇게 남기셨다는 거는 선생님의 작품 또 선생님의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뢰가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또 선생님과 흔적을 남기는 소중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방송을 이제 보는 분이나 또 문학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 문학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 문명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 문학을 자꾸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문학 예술까지도. 근데 그런 점이 참 아쉬워가지고 나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문학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앙송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활동을 이 어떤 민협회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부의사장 해봤지만 그걸 건의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우리 박광일 선생님도 낭송회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점에 많이 좀 호응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좀 더 이게 참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언제나 내 고향 같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더 스토리 방송 명사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김송배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